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필연적 부자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이 책은 주얼리 업계의 큰 손이면서 1000억대 이상의 부를 일구신 분이에요. 진짜 학벌도 없고 초등학교를 중퇴하신 분인데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셨어요. 완전 감동적이고 막 눈물이 났던 그런 스토리입니다. 빈털털이었던 나도 했으니 당신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분은 부자가 안 될 수가 없는 삶의 철학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리고 무한계 인간입니다. 이 책은 정말 우리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을 정도로 좋은 책, 정말 감동적인 책이었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보라고, 그러니까 리뷰 말고 이 책을 정말 읽어보라고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분은 주얼리 관련 일을 했는데요. 어느 날 이제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결핵에 걸려서 입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더 잘 키우기 위해서 일을 하고 싶은데 몸이 아프니까 아내에게 부탁해서 카달로그를 구해달라고 했대요. 일본 제품. 옛날에 우리가 70년대 때 이때 되게 질이 안 좋았대요. 목걸이가 거칠거칠하고 이렇게 막 세공 기술도 안 좋고 그랬다고 합니다. 하지만 카달로그에 소개된 일본 제품은 전혀 딴 세상의 것이었다. 체인의 모양, 마무리 등 모든 면에서 완벽했다. 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내가 만들고 싶은 제품 그 자체였던 것이다. 그래서 이분이 정말 실행이 너무 빠른 분이에요. 그래서 당장 일본어 학원에 등록을 했대요. 이번 퇴원하자마자. 그래서 하루 종일 낮에는 기계와 씨름을 하고요. 저녁에는 일본어를 배우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일본에 가서 내가 이 기술을 배워야지. 옛날엔 진짜 일본 일제가 최고였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어느 날 일본 선생님이 왜 그렇게 일본어를 배우냐고 물어봤대요. 저는 일본에서 목걸이를 배우는 기술을 배워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사장님, 저번에 일본에 가서 체인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런 이유라면 일본이 아니라 이태리를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물었대요. 이태리요? 거기가 어딥니까? 이때만 해도 여러분 1987년도의 얘기거든요. 이때는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그리고 이태리가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 선생님이 알아봤는데 일본에 있는 그 체인 목걸이도 전부 이태리에서 수입을 하더라. 그런 기계를.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 내가 가야 할 곳은 일본이 아니라 이태리구나 라고 알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뭔가 막 공부하고 막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그냥 막 들이대고 배우고 빨리빨리 해보고 경험하고 부딪히고 요런 성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태리를 가고 싶은데 그 당시에는 비자가 없으면 여권이 나오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나라에서 여권이 나오는 경우가 드물었다고 합니다. 여권을 받으려면 이탈리아에서 이분을 초청하는 초청장이 필요했다고 해요. 그래서 편지를 보냈대요. 그 이태리 체인 기계 회사에다가 보냈대요. 그래서 나는 그 회사에 가서 기계도 사고 싶고 뭔가 배우고 싶으니까 초대장을 보내달라. 보냈대요. 초대장이 왔어요. 몇 달 걸려가지고 옛날에 매일 한번 편지 왔다 갔다 하는데 수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자, 근데 보내주신 초청장에 한국 대사관의 직인이 찍혀 있어야만 여권이 발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편지를 다시 또 보내서 그걸 요청을 해가지고 거의 1년 만에 여권을 발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보낸 편지에 답장도 해주고 그 대사관 직인까지 받아준 그 기업도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뭔가 하고 싶은 일 있을 때 요청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내가 지금 이런 사정이니까 한 번만 만나주세요 해야 돼요. 그 켈리최 스시델리 사장님도 스시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무작정 찾아가서 알려주세요 하고 막 메일 보내가지고 기업가들 만나서 회사 잘 되는 법도 배웠잖아요. 진짜 돈을 많이 들이거나 뭔가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물론은 비행기 값은 들였죠. 자, 이분은요, 김해에서 김포로 가서 일본 도쿄, 태국 방콕,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스위스 취리까지 걸쳐서 밀라노로 가야 됐대요. 그 당시에 여러분 1985년도에는 해외 나가는 사람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직항 비행기가 아예 없었다고 합니다. 해외여행도 처음이고 영어는 한마디도 못하고 동행하는 사람도 없었대요.
진짜 여러분 용기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일반 사람들 못 갑니다. 이분은 순전 용기. 그 체인 만드는 기술을 배워야겠다는 용기로 간 거예요. 가서 배우는데 일주일이면 되겠다 했는데 배울 게 한두 개가 아니었대요. 하루하루가 충격의 연속이었다. 몇 년을 배워도 다 배우지 못할 소중한 과정들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는 유학을 다녀온 사람들, 이렇게 외국 문물을 맛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왜? 충격적인 걸 볼 수 있었고 충격적인 물품을 수입할 수가 있었죠. 근데 우리나라에만 사는 사람은 이 보는 시야가 너무 좁은 거예요. 필요한 장비를 구매 계약을 하고요. 장비 사용법도 익히고 기계 사용 설명서도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한 달이 걸렸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언어도 안 되는데 영어도 못하고 이태리어도 못하는데 한국말로 그냥 말했대요. 자기가 말을 못하니까 한국말로 그냥 하고 상대방은 이해하는 듯 했다고 합니다. 와, 진짜 이분은 대단해요. 그래서 항상 그걸 가지고 기계를 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그 기계를 한 달 만에 전부 다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공부하면서 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이것은 어떻게 작동이 될까? 그 기계의 원리를 파악하기 시작했고요. 가동 방법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도 모르는 부분은요. 이탈리아 기술자를 한국으로 불러가지고 또 배웠다고 해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나중에는 아이의 설명서를 한국어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본 목걸이처럼 아주 예쁘고 고급스럽고 지금 우리 목걸이 쓰는 반들반들한 걸 만들기 시작한 거죠. 자, 근데 이분은 여러분 책을 많이 읽은 티가 엄청 많이 나요. 마케팅 책이 엄청 많이 책에 나옵니다. 자, 이 책, 제가 좋아하는 책이 나오네요. 보랏빛소가 온다에서 리마커블한 제품을 보랏빛소로 표현했다. 자, 다 갈색소인데 보랏빛소로 보니까 어때요? 와, 보랏빛소다. 너 보랏빛소 봤니? 하면서 유명해지는 거예요. 자, 이분이 만든 회사 리골드가 바로 그 리마커블한 제품 보랏빛소였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니까 리골드는 리마커블의 리자를 따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술로 했던 가장 고급스러운 제품이었고 완전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고 해요. 불광불급,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라는 뜻이죠. 록펠러의 부자가 되는 지혜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록펠러는 행복에 가는 길에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관심이 있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 그리고 그 일에 몸과 마음을 다해 자신이 지닌 모든 에너지와 열이 타고난 재능을 쏟아붓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이런 식으로 행복을 찾아라 라고 권유하고 있어요. 자, 이분이 얼마나 가난했냐면 38살이 될 때까지 먹고 사는 게 인생의 가장 큰 문제였다고 합니다. 10대 시절에는요, 몇 끼를 굶었는지 셀 수도 없던 어느 날 이제 곧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난하고 온 가족이 굶어 죽을 위기에 있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너무 먹고 살기 바빴다고 합니다.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들었대요. 행복이란 단어는 내 삶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정말 돈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일을 했는데 어느 날 시계방에서 일을 하게 됐다고 해요. 20살에. 근무 조건이 여러분 되게 웃겨요. 내가 먹을 거를 전부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기술을 배우는 거래요. 말도 안 되죠. 쌀, 콩, 김장 재료로 쓰일 고추와 마늘 등을 모조리 사장님에게 제공했다. 아니, 돈이 없는 이 젊은 청년이. 지금은 우리가 인턴 사원하면 입사해서 급여를 받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나 기술을 가르쳐주지 않았대요. 정말 여러분, 이런 고급 기술은 자식에게만 가르쳐주거나 후계자한테만. 미용 분야, 예술 분야도 마찬가지죠. 기술을 배우려면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다. 그래서 잠잘 곳이 없었대요. 일이 끝나면. 시계방 뒤에서 작은 공간에 의자를 놓고 잠을 잤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러다 어느 날 이분은 시계를 정말 잘 고칠 수 있게 되었고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대요. 근데 시계가 그 당시에는 잘 고장이 나기도 했고 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유층이 아마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어느 날 도둑을 맞았어요. 시계를. 그러고 나서 상심하다가 다시 이제 돈을 벌어서 일으켰는데 또 시계를 도둑을 맞았어요. 약간 중고 시계 같은 걸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굉장히 큰 돈이 됐었죠.
그래서 어느 날 금고를 튜닝해서 새로운 자물쇠를 만들었대요. 금고도 만들고. 그 이후로는 도둑을 맞지 않았다. 나는 이 일을 통해 어떤 경우도 내가 변하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적응해야 하는 것이다. 나는 도둑을 탓할 것이 아니라 도둑을 맞을 환경을 만든 나를 탓해야 한다 생각했다. 이후에도 어려운 일에 맞닥뜨리면 나의 능력을 키우기 위한 미션을 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그래서 그 상황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기운을 내서 문제를 해결하곤 했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소문을 2번 당했어요. 시계를요, 몇십 개씩, 70개? 막 이렇게 잃어버렸대요. 그러면 그게 제가 봐선 돈이 막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 시계 중에 분명히 명품도 있었을 거고, 옛날에는. 근데 이 사람이, 나는 운이 나쁘다. 왜 이러지? 세상이 무너진 느낌이 들었대요. 근데 어느 날 생각을 바꿔서 금고를 만들어야겠다. 금고도 아무도 훔쳐갈 수 없는 나만의 열쇠를 만들어야겠다. 하고 나서 완전히 좋아졌대요. 그 이후로 장사가 엄청나게 잘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시계빵과 금빵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1977년이 되자 30억 정도를 벌었대요. 여러분 77년이면 제가 태어나기 전이에요. 그 당시 30억이면 이건 재벌 수준입니다. 네. 그쯤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얻으면서 부동산 얘기가 나와요. 돈 벌면 어디로 돈이 간다? 부동산으로 간다.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부동산에 뛰어들어 2년 만에 다시 그만큼의 돈을 벌었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1977년에는 30억의 자산이었는데 1979년에는 60억이 됐다는 얘기죠. 그 당시에는 부동산 실거래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사고 팔거나 집을 사고 팔아도 세금을 내지 않았어요. 많이 벌 수 있었죠. 자, 그러던 때 1979년에 2차 오일 쇼크가 터졌대요. 이때가 이란이 석유 수출 정지에 따라서 세계 경기가 불황을 겪었대요. 중화공업이 중점 육성되던 우리나라는 석유가 필요한데 석유가 너무 많이 금액이 오르고 부족해지니까 난리가 났었죠. 공장이 스톱이 되는 거예요. 새벽부터 주유소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사람들까지 기름통을 들고 길게 줄 서 있었다라고 합니다. 가로등도 꺼져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이 불황이 하루 이틀 사이에 끝날 문제도 아닌 것 같으니 이참에 나도 한번 쉬어야겠다라고 마음먹었대요. 긍정적으로. 이왕 쉬는 거 지금까지 못 쉰 것까지 포함해서 1년 정도는 쉬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그때 쉬면서 등산도 하고 나는 왜 살고 있는가? 나는 왜 일을 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평생 진짜 앞만 보고 달려오다가 브레이크가 걸린 거죠. 오일 쇼크 때문에. 만약에 우리도 금융 위기가 오거나 정말 힘든 시기가 오면 막 아등바등 돈 벌려고 하고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고 투자를 하려고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한번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쉬어보면서 정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겼냐. 오일 쇼크가 오니까 우리나라 엄청난 불황이 왔거든요. 사람들이 금을 다 팔려고 했대요. 돈이 없으니까. 금이 뭐가 중요해요. 밥 먹고 살 돈이 없는데. 그래서 금을 서로 팔려고 했지만 금은방에서도 금을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금을 사요. 그럼 누가 금을 사가야 되잖아요. 금을 녹여가지고 제품을 만들며. 금을 안 사가는 거야. 사치품이 된 거죠. 근데 이분은요. 그 금을 모아가지고 그걸로 골드바를 만들었대요. 그럼 골드바는 팔렸대요. 자, 골드바는 누가 사갔어요? 부자들이 사간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금을 팔아요. 뭐 금리도 팔고 금 귀걸이도 팔고 애기 돌반지도 팔아요. 자, 부자들은 귀걸이 같은 건 안 사지만 골드바는 샀다는 거예요. 왜냐면 골드바가 엄청나게 폭락을 했대요. 그때. 오일 쇼크 때문에 금값이 폭락을 합니다. 수요 공급의 불일치 때문에. 대박이죠. 이분이 그걸 본 거예요. 금을 팔려고 하는 사람은 존재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이 원하는 골드바다. 그럼 내가 이 금을 사다가 녹여가지고 골드바를 만들어 팔면 되겠구나. 그 일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거를 3년 동안 했대요. 금 귀걸이나 시계를 한 게 아니라 이 기간 동안 3년 동안 얼마를 벌었냐면 30억을 벌었다고 합니다. 내가 목적한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금을 팔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돈벌이가 되었다. 와, 진짜 이게 70 몇 년도에 여러분 골드바를 만들어 팔았다는 건 정말 빠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자들의 그 세계와 그 서민들의 세계를 잘 양쪽을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금을 녹여야지 이제 제품을 만들 수 있잖아요. 목걸이도 만들고 골드바도 만들고 할 수 있는데 금을 녹이는 어떤 장비가 여러 가지가 있대요. 근데 시간이 가장 적게 걸리는 장비를 이분이 개발을 했습니다. 이분 대단한 게 필요한 기술, 아까 목걸이도 예쁘게 만드는 거, 골드바를 만드는 기계 다 개발을 해요. 이분은 거의 아인슈타인이나 에디슨급의 어떤 그런 발명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금을 녹이는 고주파로를 최초로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그 금이 손실이 막 발생했대요. 500g 녹이면 10g이 날아갔대요. 공중으로. 그래서 이게 산화가 됐다고 합니다. 금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금이 산화되지 않고 날아가지 않는 그 주파수를 찾을 수 있을까 해서 그걸 연구를 하느라 금을 3억치를 또 하늘에 날려먹었다고 합니다. 그거를 진짜 수년간 공부를 해서 금을 녹이는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다고 해요. 그 주파수는 지금도 쓰고 있대요. 그리고 자기가 개발하고 나서 3년 후에 이탈리아로 갔을 때 그곳에서 사용하는 그 금을 녹이는 주파수의 기계가 이분이 만든 거와 주파수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주파수 생각하시면 우리 지금 5G, 4G, 3G 이것도 주파수고요. 그 어떤 파동이 다 무전기라든가 마이크로웨이브, 뭐 전자레인지 이런 거에도 다 그거에 맞는 주파수가 있어요. 이분은 금을 손실 없이 녹이는 주파수를 알아낸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악취 제거기도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 사회에 냄새나게 하거나 폐수를 흘려보내면서 내가 돈을 벌어서 안 된다라는 이 선한 의도가 있었대요. 냄새가 나지 않게 하는 것을 화학과 교수님을 막 찾아가서 막 도와달라고 해서 개발을 했고요. 폐수 역시 집진기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단 한 방울의 오염물질도 버리지 않고 모두 따로 모아 처리했대요. 진짜 멋져. 돈을 그냥 번 게 아니라 이렇게 악취도 제거하고 이런 것도. 근데 이게 여러분 나라에서 권고를 한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한 거예요. 성공하신 기업가들은 다 이런 마인드가 있더라고요. 나중에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분이 가진 기술이 우리나라 최고가 된 거예요. 아까 막 금을 녹이는 기술, 제품을 예쁘게 만드는 기술. 어느 날 공장을 개방하고 모든 금을 만드는 기술자들에게 나의 노하우를 개방하겠다. 다른 회사 직원들에게도 개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난리가 났대요, 직원들이. 우리 경쟁자 이걸 개발하겠다고요? 미쳤어요? 목숨 걸고 해외에 가서 알아온 이 기술을? 그래서 이제 이분은 어떤 마인드가 있었냐면 대한민국 수천만 고객에게 예쁜 제품을 선사해주고 싶은데 나 혼자 하는 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전국 구석구석까지 힘이 미치지 못한다. 이분이 처음에 부산, 경남, 경북 지역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남 이쪽 지역은 자기가 커버가 되는데 전국은 힘들다는 거죠. 어차피 내 힘으로. 다른 업체에게 기술을 공개해서 우리와 같은 고퀄리티 제품을 만들어서 팔게 하면 어떨까? 마음이 너무 따뜻하죠. 이런 것도 되게 잘하셨고, 또 그리고 우리가 반지 게이지 맞출 때 보면 손가락에 낄 때요, 우리가 7호 사이즈인지 8호 사이즈인지 이런 거 체크하는 거 있어요. 다 해보셨죠? 전 네 번째 손가락이 7호에서 6.5호 정도가 맞습니다. 굉장히 손가락이 작아요. 이거를 껴보고서 반지를 주문을 하면 정확하게 나오죠. 근데 옛날에는요, 그 가게마다 이 게이지 반지 그 링이 달랐대요. 그러니까 우리 235가 발인데 어느 신발은 조금 작고 어느 신발은 좀 크고 해서 신어보고 사는 거랑 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이분이 리 골드의 이름을 새긴 게이지를 측정하는 그 반지 링 세트를 5,000개를 주문해서 나눠줬대요. 공짜로. 돈을 받지도 않고. 금은방에 통일된 게이지를 쓰게 한 거죠. 그 비용이 1억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뒤로 부산 경남 일대에서는 더 이상 사이즈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었대요. 굳이 효과를 따지자면 리골드라는 브랜드를 알린 그거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마인드도 배울 수가 있었어요. 이 책을 통해서.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상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지식을 쌓고 공부하는 것이라고 알려줄 수 있다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고통을 주는 일 따위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자, 이분은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된다. 남에게 피해를 줘도 괜찮다는 마인드가 없어요.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남한테 방법도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런 막 냄새도 안 나게 하고 오염물질도 안 내보내고 그렇게 한 거예요. 너무 멋지죠? 그리고 잘 개발한 것도 남에게 막 알려주고 그런 선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요 18K가요 75% 함량이 안 됐대요. 법적으로 18K는 75%의 순금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맞추는 게 힘드니까 74%도 나오고 이렇게 엉망으로 나온 거죠. 그 담당 공무원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75%를 정확히 맞추는 게 힘들면 76%나 77%를 목표로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이 금 관련 회사에 있는 판매업자들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아니 그 사람이 뭔데 자꾸 75%를 맞추라고 하냐. 자기는 그런 시설과 설비가 있으니까 75%를 맞출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 지금. 그래서 우리 업계를 다 죽이고 리골드 혼자 살아남으려는 수작이다. 나쁘다라고 욕을 막 먹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해도 사실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너만 75% 맞추고 우리는 그 맞추는 거 정확하게 못하니까 76%, 77% 하게 해서 우리는 힘들게 하고 너만 잘 되려고 하는 거지 라고 욕을 먹었대요. 항상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할 때마다 어김없이 들었던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새로운 걸 시작하거나 새로운 시도를 하거나 성공하려고 할 때 주변에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그럴 거예요. 항상 그래요. 내가 처음 목걸이 공장을 할 때만 해도 목걸이를 살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 채 되지 않았다. 그 당시에 금목걸이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돈이 없는데. 제대로 제품을 생산해낸 것이 1986년도였다고 합니다. 저 아기 때죠. 제가 83년생이니까. 그때쯤 돼서 뭐 혼수 같은 걸로 목걸이 반지 했겠죠. 이후 30년 동안 온 국민이 목걸이를 적어도 1개 이상씩 가질 수 있도록 그 수요를 시기적으로 잘 채워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점유율이 낮을 때 시장을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오늘 최대한 많이 팔겠다라는 생각 대신 가능한 많은 고객에게 도움을 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대요. 결국은 돈을 벌려면 타인에게 도움이 되고 신뢰가 쌓여야 부가 지속될 수 있다. 이익을 좇는 것만이 올바른 길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퇴의 무학에다가 내 주변 환경도 무언가를 배우기에는 턱없이 열악했다. 시계방에서 먹고 자고 했고요. 공장에서 계속 그 금속 다루는 일만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보는 세상이 좁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모르는 것은 임시 방편으로 배워야만 했고 필요한 것은요.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자기가 만들어냈대요. 너무 슬프죠? 세상에 뭐가 있는지를 몰랐대요. 너무나 무지하여 내가 모르는 것은 다 없는 것이라 생각했고 이 부분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는 인터넷도 없고요. 다양한 책도 없었겠죠. 세상에 없는 것을 찾아다니는 것보다 실패를 거듭하더라도 직접 만들어내는 쪽을 택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이분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남들이 뭐 가지고 있나 본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최초가 된 거예요. 항상. 진짜 멋지다. 정말 멋진 이야기가 많아요. 자, 어느 날이요. 반지에 알을 물리는 직원을 뽑기 위해 면접을 본 적이 있대요. 우리 반지에 알 같은 거 이렇게 딱 물려있죠. 다이아몬드 같은 거. 그런 거 면접을 본 적이 있는데 얼마나 물릴 수 있는지 물어봤더니 하루에 100개에서 200개를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친구가 입사한 뒤에 작업하는 걸 봤더니 하루에 130개 정도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자기는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하루에 300개 이상을 물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급제를 고집하는 게 아니라 300개 이상을 물릴 수 있도록 성과급을 주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직원에게 작업 개수를 대비해서 급여를 책정하자고 제안을 했대요. 그러자 그 다음 날부터 알을 물리는 개수가 300개를 넘었다고 합니다. 와, 이게 여러분 인간이에요. 월급을 주니까 130개밖에 못하던 사람이 성과급을 해버리니까 300개를 하니까 뭐야, 이거는 2배 이상을 더 하는 거죠. 300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하루에 100개씩만 작업을 함으로써 그 능력은 자신도 모르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월급쟁이가 나쁜 게 아니라 월급을 받으면 이제 좋지 않은 점이 내가 능력치를 최대한 안 써요. 적당히 하고 퇴근하고 대충 하고 집에 가려고 하죠. 근데 직원 월급쟁이가 아니라 내가 오너가 되고요. 작은 사업이라도 내가 하면요. 내 능력이 폭발적으로 성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취업하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일이라도 혼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 능력치가 엄청나게 좋아지면서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우리의 자세, 그리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비결, 그리고 타인에게 공헌하는 법까지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필연적 부자 리골드의 회장님이 1,000억 이상 벌게 된 모든 비밀이 이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